안녕하세요. 오늘은 챕터 40-12-1 직격침해 할게요. 직격침해가 시험 문제 맨날 나오는데 여러분들 맨날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논점 누락을 하잖아요. 이거 왜 그런 거냐면 여러분들 문제풀이 틀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2차 시험에서 직격침해 문제를 어떻게 푸냐면 일단 첫 번째로 특허권의 효력 범위에서 논점을 뽑아요. 그 다음에 직격침해 요건에서 논점을 다 뽑으면 이제 100점이에요. 그리고 이제 답안지 쓰고 오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맨날 나오는 문제 유형인데 정리를 안 해놓으니까 맨날 틀리죠. 이게 시험 문제가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설문 1번 직격침해인지 여부를 판단하시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이 설문을 읽고 특허권의 효력 범위에 쟁점이 없는지 직격침해 요건에서 쟁점이 없는지 해가지고 논점을 다 뽑고 판단을 직격침해가 맞다 직격침해가 아니다 이렇게 답안지를 딱 쓰고 오면 100점인 거예요. 아시겠죠? 특허권의 효력 범위가 뭐냐면 우리가 효력 범위에 미쳐야 일단은 침해인지 여부를 따져볼 거 아니에요. 그죠? 주체적 범위, 객체적 범위, 시기적 범위, 지리적 범위가 있어요. 주체적 범위는 쟁점이 뭐가 있냐면 단일 주체 침해의 원칙과 예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객체적 범위에는 그 효력 요점이 뭐가 있냐면 97조 보호 범위는 이제 청구 범위에 의한다는 97조 있잖아요. 그게 원칙이고 예외가 균등론이 있는 거예요. 그다음 시기적 범위는 88조 1항이 원칙이잖아요. 등록받고 출원일로부터 20년 요게 이제 특허권의 효력의 시기적 범위 있잖아요. 근데 그 예외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지리적 범위, 속지주의가 원칙이잖아요. 근데 속지주의가 원칙인데 그 예외 판례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거는 오늘 할 거는 아니고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요거 다 해드릴게요. 단일주체 침해 원칙과 예외, 97조 원칙과 예외, 88조 1항 원칙과 예외, 속지주의 원칙과 예외 해가지고 다 해드릴게요. 근데 하는 건데 이 다음에 여기서 이제 논점을 뽑았어요. 논점을 뽑은 다음에 만약에 효력 범위에 미치잖아요. 효력 범위에 미치면 그 다음에 요거 판단하는 거예요. 유보업실 유연 특허권이 있어야 되는 거고 보호 범위에서 업으로서 실시를 해야 우리가 이제 특허권 침해란 말이에요. 직격 침해란 말이에요. 근데 정당 항변 사유로서 뭐가 있냐면 정당 권리상 항변, 효력 제한 항변, 공정력에도 불구하고 권리 범위 부인 항변, 권리 남용 항변, 자유시식 기술 항변 이렇게 항변 사항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서 논점이 또 뭐가 있냐? 보호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는 거예요? 보호 범위 나 청구 범위를 해석을 해요. 청구 범위 딱 해석 우리 청구 범위 해석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청구항을 기준으로 하고 발명의 설명을 첨삭하잖아요. 그래서 청구 범위를 해석해요. 그 다음에 발명의 구성 요소에서 논점을 뽑아요. 그래가지고 발명의 구성 요소가 우리가 42조 6항에 기재가 되어 있잖아요. 구방기 물질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잖아요. 구조, 방법, 기능, 물질 이들의 결합관계라고 기재가 되어 있잖아요. 거기서 논점을 또 뽑아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문헌 침해랑 균등 침해가 있는데 보시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구 범위를 해석하고 발명의 구성 요소를 파악했어요. 그랬을 때 이 특허는 A 플러스 B로 이루어져 있어. 여러분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잖아요. 근데 실시하고 있는 발명이 구성이 똑같다. A 플러스 B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문헌 침해에 해당하는 거고, 그죠? 근데 구성이 부가됐다. 부가됐다. 문헌 침해 안에 이용 침해가 있는 건데, 요거 이용 침해를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다음에 구성이 삭제됐다. A만 있다. 요거 생략 침해 쓰는 거고, 생략 침해. 요거 이용 침해. 그 다음에 구성이 변경됐다. 변경됐으면 여러분 균등침해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부가됐으면 이용침해 쓰고요. 삭제됐으면 생략침해 쓰고요. 변경됐으면 균등침해 쓰는 거예요. 그 논점 뽑을 때 부삭변에 따라서 이용침해 쓸지 생략침해 쓸지 균등침해 쓸지 이용침해 생략침해 균등침해 다 아니면 요거 구성요소 완전히 그대로 쓴다. 그러면 문헌침해 그냥 쓰는 거고. 아시겠죠? 근데 문헌침해 안에 이용침해랑 생략침해가 있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 해가지고 보호범위를 논점 끝났어요. 아무튼 보호범위는 논점을 어떻게 뽑냐면 봐봐요. 청구범위를 해석하고 발명의 구성 요소를 판단을 해요. 청구범위를 해석하고 발명의 구성 요소를 판단한 다음에 이 발명은 A 플러스 B로 이루어져 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판단을 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실시 발명이랑 비교를 해봐요. 그 다음 부가됐으면 이용침해, 삭제됐으면 생략침해, 변경됐으면 균등침해를 쓰는 거예요. 부삭변에 따라서 논점을 그렇게 추출을 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업으로서 여기는 쟁점이 하나밖에 없어요. 개인적 가정적 실시를 제외한 모든 실시를 의미한다. 요거 업으로서의 의미 요거 합판검 있잖아요. 요거 하나만 이제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 지금 여기 끝났어요. 유 끝났고 유는 논점 없어요. 유 논점 없고 보호범위 끝났고 업 끝났고 실 있잖아요. 실시에는 또 쟁점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실시행위 독립 원칙이랑 실시의 의미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실시행위 독립 원칙은 그 실시하는 사람 실시자 있잖아요. 그 각각의 행위마다 침해 판단해주겠다. 여기 이제 실시행위 독립 원칙이고 실시의 의미는 우리가 물건 방법, 재법 발명에 따라서
그 CC가 이제 의미가 있잖아요. 물건 발명, 방법 발명, 제법 발명에 따라서 CC의 의미를 우리가 2조 3호에 이제 기재를 해놨잖아요. 특허법에서. 물건 발명인 경우에는 생사양대 수청이고, 여기다가 우리가 그 개정법에 의해서 수출도 이제 포함이 되는 거고, 아시겠죠? 생사양대 수청이고, 여기 수출도 있는데, 이때 쟁점이 뭐가 있냐면, 이 프로그램이 과연 물건 발명인가, 여기가 이제 쟁점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다음 생산의 쟁점이 뭐가 있냐면, 전체 물건을 생산해 뭔 말이냐, A 플러스 B를 특허를 등록받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각각의 구성품만 생산을 하고 결합은 안 했어요. 요거 가지고 전체 물건을 생산한 걸로 볼 수 있냐 없냐 쟁점이 여기 있는 거고, 그 다음 생산 vs 수리, 이거를 생산으로 볼래 수리로 볼래 라는 쟁점이 있는 거고, 그 다음 용도 발명에서 라벨론이 있잖아요. 거기 이제 여기 나오는 거예요. 여기 생산 쟁점에서. 그 다음에 전송, 프로그램을 업로드하는 거, 요거 이제 전송이냐, 요거 쟁점이 있는 거고, 여기서 쟁점이 양도에서 쟁점이 있는 거고, 그리고 라벨론 있잖아요. 라벨론은 생산이랑 양도에 관련된 쟁점이에요. 라벨론은 생산이랑 양도에 관련된 쟁점이다. 아시겠죠? 아무튼 유보업실 해가지고 이렇게 쟁점 뽑고, 그리고 이제 항변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해드릴 거고, 오늘 해드릴 거는 유보업실, 요거 이제 하면 되는 거예요. 됐죠?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여러분들 이렇게 해야 논점 누락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치매 문제를 풀 때 봐봐요. 일단은 효력 범위가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를 판단해 봐야 되는 거예요. 효력 범위가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를 판단해 보고, 효력 범위가 미쳐요. 효력 범위가 미치면 그때서야 유보 없이를 판단하는 거예요. 유연 특허권이 있어야 되는 거고, 보호 범위에서 업으로서 실시를 해야 우리가 이제 특허권 침해인 거예요. 아시겠죠? 보호 범위에서 논점을 어떻게 뽑냐면, 부과됐다 이용 침해, 삭제됐다 생략 침해, 변경됐다 군중 침해인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업으로서는 그 의미 있잖아요. 업으로서의 의미만 이제 학방법 정리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 CC는 논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CC행위 독립원칙, CC의 의미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CC의 의미에서 2조 3호가 있잖아요. 2조 3호에 가목, 나목, 다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물건의 의미가 뭐냐, 이 물건이란 게 2조 3호 과목에서 말하는 물건이 뭐냐, 프로그램이 물건에 포함되냐, 요거 이제 그 쟁점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물건의 생사양대수청이거든요. 그죠? 여기 이제 수출도 포함되고. 근데 생산 여기 쟁점이 뭐가 있냐면, 전체 물건의 생산 있잖아요. 각각의 구성품 만든 거 가지고 전체 물건을 만든 걸로 볼 수 있어? 요거 의료용 실사업장치 사건 요거 있는 거고. 그다음 수리, 어떤 경우가 생산이고 어떤 경우가 수리야, 여기 이제 쟁점이 있는 거고. 그다음 용도 발명 라벨론이 이 물건 발명의 생산이랑 양도 관련된 쟁점이에요. 아시겠죠? 라벨론이. 그렇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업로드하는 걸 전송이라고 볼 수 있어? 그 쟁점이 여기 있는 거고. 아시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쟁점 뽑고 답안지에 잘 쓰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요것도 해드릴게요. 정당 권리자 항변, 효력 제한 사유, 공정력에도 불구하고 권리 범위 부인 항변, 권리 남용 항변, 자유시식 기준 항변까지 해가지고 논점을 다 뽑고 답안지에 잘 쓰고 오면 100점이에요, 여러분들. 봐봐요. 그러니까 특허권 침해의 성립 요건이 어떻게 되냐면, 유보업실 있잖아요. 유보업실이어야 된다. 아시겠죠? 이렇게 하면 이제 특허 침해가 성립된다. 항변 사유로서는 정당 권리자 항변, 효력 제한 사유, 공정력에도 불구하고 권리 범위 부인 항변, 권리 남용 항변, 자유시식 기준 항변이 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호 범위에서 보호 범위를 이제 어떻게 판단하냐면, 우리가 청구 범위를 해석을 하잖아요. 청구 범위 해석 어떻게 하는 거예요? 챕터 41에 나왔는데, 청구항을 기준으로 하고 발명의 설명을 참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 발명의 구성 요소 42주 6항에 나왔잖아요. 구조, 방법, 기능, 물질 이들의 결합 관계를 통해 가지고 발명의 구성 요소를 판단하는 거예요. 요거 청구 범위를 해석하고 발명의 구성 요소를 판단해 본 결과, 이 특허는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고 판단을 했어요. 거기서 구성 요소가 맞아, 완벽히 똑같아요. 그럼 여러분 요 판례 쓰는 거예요. 요거 특허 발명의 보호 범위에 속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특허 발명의 청구 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 요소와 각 구성 요소의 유기적 결합 관계가 그 대상 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만약에 특허 등록받은 거랑 CC 발명이랑 완전히 똑같아요. 요거 판례 쓰는 거예요. 근데 구성 요소가 부과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용 침해 판례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성 요소가 삭제되어 있어요. 삭제되어 있으면 우리가 여러분 생략 침해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변경되어 있어요. 변경되어 있으면 균등 침해로 가는 거예요. 됐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정리를 좀 해줘야 되는 게 여기 이용침해 판례에서 지금 이거 그대로서를 따르고 있거든요. 봐봐요. 선특허 발명과 후특허 발명의 이용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권리범위에 속하게 된다. 이용관계에 있는 경우라 함은 그 말하는 것으로 후 발명이 선특허 발명의 요지를 전부 포함하고 일 그대로 이용하되 후 발명 내에 선특허 발명의 발명에서 일체로서 일체성을 유지하는 경우를 말해서 일체성을 유지하는 거 이거 그대로설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정리를 하면 되냐면 봐봐요. 98조의 이용관계 있잖아요. 98조의 이용관계. 이용관계랑 이용침해랑 다른 거잖아요. 그죠? 요거 98조의 이용관계. 지금 98조 요거 이용관계 관계가 있고 우리가 이제 보호범위 판단할 때 이용침해가 있는 거잖아요. 이용침해가 있는 거고. 근데 이용관계에는 봐봐요. 지금 사상상의 이용관계랑 실시상의 이용관계가 있어요. 아시겠죠? 근데 실시상의 이용관계는 이용관계 이미 논란이 없어요. 이건 이용관계가 맞아요. 논란 없음. 논란 없음. 그죠? 근데 사상상의 이용관계는 이거 논란이 있어요. 학방검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판례 뭐냐면 그대로설이에요. 그대로설은 뭐냐면 요거 일체성을 유지하는 거, 일체성 유지하는 거 있잖아요. 요걸 그대로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지금 요런 상황이고 요거는 이용침해도 지금 판례가 그대로설이에요. 아시겠죠? 요거 지금 요거 판례 모르는 상황. 근데 이제 학자들이 뭐라고 비판을 하냐면 아니 그대로설인지 여부는 사상상의 이용관계에 관한 이제 그 학판검이거든요. 근데 그 이용침해 그대로 적용을 한 거예요. 판례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 유력 교수님이 이제 조영선 교수님 뭐라고 하냐면 아니 그 교수님 사상상의 이용관계는 논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상상의 이용관계는 이용관계가 맞아요. 이건 논란 없음. 논란 없이 이용관계 맞음. 그대로설도 우리가 실시상의 이용관계는 논란이 없고 이용관계가 맞잖아요. 그죠? 이거 사상상의 이용관계를 그대로설로 판단하지 말고 이거 이제 실시불가피설로 판단하자. 그죠? 그리고 이용침해에서 이용침해는 그대로설로서 판단하는 건 진짜 말도 안 되고 이것도 실시불가피설로 판단하자. 여러분들 이제 그대로설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선행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선행이 지금 A 플러스 B예요. 근데 그대로설이 뭐냐면 일체성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포함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봐봐요. 그러면 이게 선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체성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포함해야 되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C 이런 게 이용 관계이고 이용 침해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이제 그대로설이거든요. 근데 시시불가피설은 뭐냐면 아니 이런 경우도 이용 관계가 맞고 요거는 이제 시시불가피설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부품이 있잖아요. 그죠? 어떤 부품이 있어요. 어떤 부품을 딱 실시하는 장치가 있단 말이죠. 이 장치. 그죠? 부품의 구성요소는 어떻게 되냐면요. A 플러스 B예요. 장치의 구성요소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C 플러스 D예요. 완전 달라요. 완전 달라도 이 장치는 이 부품을 실시할 수밖에 없어요. 실시 불가피해요. 그러면 이 장치도 이용 관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게 우리가 이제 실시불가피설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실시불가피설이 더 넓고 실시불가피설. 그다음 거기 안에 그대로선이 있는 거예요. 그대로선은 일체성 유지해야만 그 이용 관계라고 보는 게 이제 그대로선이고요. 그죠? 실시불가피설은 이런 경우도 무조건 이런 경우도 포함이 되는데 이런 부품과 장치와의 관계 있잖아요. 이게 완전 구성요소가 달라요. 일체로도 포함하고 있지 않잖아요. 부품은 A 플러스 B고 장치는 C 플러스 T예요. 이 구성요소가 완전 달라요. 달라도 실시불가피하면 이용 관계로 보자라고 이제 하는 게 이제 실시불가피설인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그대로설보다 실시불가피설이 더 넓어요. 그렇게 보자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조용선 교수님이 입장이에요. 봐봐요. 그러니까
그러면 CC상의 이용관계는 논란이 없이 이용관계가 맞잖아요. 그죠? 우리가 사상상의 이용관계나 CC상의 이용관계나 다 CC 불가피설에 따르자라고 하면 깔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이용관계를 사상상의 이용관계, CC상의 이용관계를 나누고 CC상의 이용관계는 논란이 없지만 사상상의 이용관계는 그대로설에 따르자라고 하는 것보다 그냥 사상상의 이용관계나 CC상의 이용관계나 둘 다 CC 불가피설에 따르자라고 하면 논의가 깔끔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책에 그렇게 써놨어요. 그게 이제 타당한 것 같기도 하고. 98조 이용관계는 지금 판례는 사상상의 이용관계랑 CC상의 이용관계로 나눈 다음에 사상상의 이용관계는 그대로 따르는 게 판례거든요. 근데 제 책에도 이렇게 써놨어요. 이 98조 이용관계는 그냥 CC 불가피설을 따르면 사상상의 이용관계, CC상의 이용관계를 나눌 필요도 없어요. 아시겠죠? CC상의 이용관계는 CC 불가피설에 따르면 당연히 이용관계가 맞고 사상상의 이용관계도 CC 불가피설에 따르면 더 넓은 개념이니까 이걸 포함하는 개념이거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용 관계는 CC 불가피설이다라고 말하면 그냥 간편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교수님들이 CC 불가피설을 좋아해요. 아무튼 이제 요거는 98조에서 논의가 되는 거고 우리가 이용 침해에서 그대로설로 판단하는 거는 아니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아시겠죠? 이용 침해인지 여부를 요것도 우리가 이제 CC 불가피설로 따라 우리가 이제 여기 그대로설 논의는 교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판례는 논의의 평면을 달리하는 침해의 국면에서 그대로설을 적용하고 있다. 그대로설은 98조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정확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대로설 있잖아요. 이 그대로설 지금 판례가 이용 침해일 때 그대로설을 따르고 있는데 지금 이 그대로설이라는 용어는 이용관계, 요 98조 이용관계에서만 쓰는 용어고 이용 침해에서는 그대로설을 쓰면 안 된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교수님은 이용관계도 실시불가피설을 하자고 하잖아요. 조영동 교수님이 이용 침해도 당연히 실시불가피설을 따라가지고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거다. 그러니까 침해 국면에서는 그대로설을 따르는 실시불가피설 말이다. 마찬가지다. 넓게 포섭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용 침해나 이용 관계를 실시불가피설 입장에서 통일된 기준으로 다루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게 이제 유럽 교수님이거든요. 조영도 교수님.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쓰는 게 이렇게 정리를 해놓는 게 여러분 개념상 좋아요. 지금 판례가 지금 꼬여 있잖아요. 판례대로 정리를 하자면 98조 이용관계는 사상상의 이용관계랑 실시상 이용관계로 나누어지고 실시상 이용관계는 논란이 없고 사상상 이용관계는 그대로설이거든요. 아시겠죠? 이용 침해도 그대로설에 따르고 있고 근데 지금 보시면 98조의 이용관계는 실시상 이용관계는 교수님은 당연 교수님 입장에서는 여기 판례 입장이 이렇게 되는 거고 교수님 입장에서는 98조 이용관계, CC상 이용관계 있잖아요. 이건 당연히 논란이 없으니까 교수님도 논란이 없어요. 사상상 이용관계에 대해 가지고 CC 불가피설을 따르자. 아시겠죠? CC 불가피설에 따르면 이용관계를 굳이 두 개로 나눠 가지고 하기가 너무 이제 복잡해지잖아요. 통일적으로 해결할 수 없잖아요. 이용관계는 CC 불가피설이다. 이렇게 말하면 사상상 이용관계, CC상 이용관계를 나눌 필요도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용관계는 CC 불가피설이다. 이렇게 그냥 말을 해버리자. 라고 말하고 있고 이용 침해에서도 CC 불가피설로 해버리자 이렇게 해버리자 라고 말하는 게 이제 교수님 입장. 전 책에다가 이게 타당한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괜히 나눠야 돼요. 이용관계 여러분들 그대로서 쓰려면 사상상 이용관계 CC상 이용관계 나눠서 써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괜히 나눠야 되니까 답안지 쓰기도 깔끔하게 그냥 이용관계든 이용 침해든 CC 불가피설 따르자 그냥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저는 일단 그게 타당한 것 같아서. 아무튼 그 교수님 입장 따르기 싫으면 판례 입장 따르고 싶으면 이거 잘 정리를 해놓으세요. 이렇게 요렇게 지금 판례가 정리되어 있다. 이거를 아시겠죠? 아무튼 우리 어디에 있냐면 여기 한 거예요. 보호 범위에서 이용 침해 요거 한 거예요. 생략 침해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거고 구성요소가 일부 중요하지 않은 구성요소를 뺀 거를 생략 침해 인정 여부가 논의가 있고 생략 침해 우리 인정 안 해요. 균등 침해 요거 이제 해드렸고 됐어요. 보호 범위를 여기 쟁점이 있는 거예요. 이용 침해, 생략 침해, 균등 침해 이제 끝났어요. 그 다음에 업으로서 쟁점이 뭐가 있냐면 요거 업으로서의 의미가 뭐냐 학판검 업으로서는 경제학 활동의 일환으로서의 행위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뭐 듣기 좋은 말 써놓은 건데 개인적 가정적 실시를 제외한 모든 실시를 의미한다는 일설이 타당하다. 따라서 1회의 실시만으로도 업으로서 실시가 가능하다. 뭐 이런 거 그 시험 문제 간간히 나오니까 요거 쉽잖아요. 요거 정리해 놓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 CC는 지금 CC는 쟁점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CC는 쟁점이 두 가지.
시시행위 독립원칙, 시시의 의미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요거 시시행위 독립원칙, 요거 유명한 판례 있잖아요. 옥수수 제조 방법 판례. 요거 옥수수 제조 방법 판례에서 시시행위 독립원칙을 이제 선언을 했거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침해 문제 풀 때 시시하고 있는 사람이 행위 1번, 행위 2번이 있어요. 행위 1번, 행위 2번에 대해서 다 판단해 봐야 되는 거예요. 행위 1번에 대해서 유보실 쟁점 뽑고, 행위 2번에 대해서도 유보실 쟁점 뽑아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시시행위 독립 원칙 끝났고, 그 다음 시시의 의미 해볼게요. 시시의 의미 하는데 물건 방법 발명, 제법 발명으로 나누잖아요. 요거 물건 발명, 요거 이제 쟁점이 또 하나 있는 거예요. 봐봐요. 요거 일단은 시시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2조 3호에서 물건 방법 제법으로 나눈다. 그중에서 물건 프로그램의 물건성, 요거 컴퓨터 프로그램 3D 데이터 이런 게 물건성이 있을까요? 물건성이 있어야 물건 발명이 시시일 거 아니에요. 물건성이 없는데 물건 발명이 시시일 리가 없잖아요. 그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컴퓨터 프로그램 3D 데이터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물건성이 없어요. 따라서 물건성이 없으니까 물건 발명이 시시가 아니에요. 됐죠? 이 하급심 판례가 있는데 보시면 특허 발명은 물건 방법 제법으로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져 있다. 그런데 컴퓨터 프로그램은 발명의 범주가 아니다. 그래서 물건성을 부정을 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이렇게 학방법 써가지고 프로그램 그 자체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 그 자체는 물건성이 없다. 따라서 물건 발명의 시시가 아니다. 따라서 특허권 침해가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됐죠?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했어요. 여기. 그 다음에 생산, 사용, 양대, 수입, 양대, 수청이 있는데 수출도 포함하고 이제 개정법에 의해 가지고 각각의 쟁점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한번 해볼게요.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출,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하는 행위 뭐 있는데 쟁점이 있는 거는 생산이랑 양도가 쟁점이 있어요. 그 중에서 생산 쟁점 해볼게요. 물건 발명의 생산이 맞냐 아니냐. 생산이 맞아야 특허 발명의 실시가 맞고 특허 발명의 실시가 맞아야 특허권 침해일 거 아니에요. 생산이 맞는지 아닌지 요거 쟁점. 생산의 의미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들 일단 아셔야 되는 거고요. 판례가 판시했으니까. 그러니까 구성요소가 일부 결여된 거 가지고 완성품 만드는 걸 생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업적 생산뿐만 아니고 가공조립 행위도 포함하는 거고. 여기 보시면 구성요소가 일부 결여된 개별 물건을 가지고 모든 구성요소를 가진 전체 물건을 만드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일단 의미가 이렇게 되는 건데 생산 vs 수리 논점이 있는 거예요. 여기는 생산 vs 수리 논점. 아시겠죠? 이거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게 사실관계가 마찰 교반 용접 방법 있잖아요. 그걸 등록을 받았어요. 이 사람이. 그 다음에 이 갑이 윈젠한테 통상실시권을 허용을 했거든요. 그죠? 통상실시권을 허용했으니까 윈젠은 정당 권한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이 윈젠이 을한테 이걸 판매를 했어요. 마찰 교반 용접기를 판매를 했어요. 그러니까 방법에 대해 가지고 지금 특허를 등록받고 윈젠도 지금 방법에 대한 통상시식권자잖아요. 이 통상시식권자가 이 전용품, 이거 전용품이었거든요. 전용품을 을한테 판매했어요. 그러니까 보시면 그래서 권리가 소진된 거예요. 지금 정당 권한 있는 사람이 윈젠은 통상시식권자니까 정당 권한 있는 사람이잖아요. 윈젠이 물건을 양도했어요. 그래서 권리가 소진됐어요. 권리가 소진됐는데 제3자로부터 프로브를 양수받아 가지고 을이 마찰 교반 용접기를 프로브를 교체하거든요. 그죠? 여기 정리를 해보면 봐봐요. 이거 갑은 지금 방법 발명을 특허 등록 받은 거예요. 그죠? 윈제는 지금 방법 발명에 지금 통상시식권자예요. 그 다음에 을은 지금 이 방법 발명의 전용품 있잖아요. 방법 발명의 시시에만 사용되는 물건 그거를 윈젠이 을한테 판매를 한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권리 소진 되거든요. 그 나중에 이제 권리 소진 권리 소진 파트에서 설명해드리겠지만 방법 발명이 시시에만 사용되는 물건을 양도를 하면 방법 발명이 실질적으로 구현한 물건이어가지고 권리 소진이 돼요. 아시겠죠? 여기 이제 권리 소진이 됐어요. 을한테 권리 소진이 됐단 말이에요. 을한테 권리 소진이 됐어요. 근데 을이 제3자로부터 프로브를 지금 샀거든요. 을이 프로브를 샀어요. 그래서
이 마찰 교반 용접기에서 프로브를 교체를 했어요. 지금 마찰 교반 용접기가 이렇게 돼 있는데 프로브를 포함하고 있고 마찰 교반 용접기 안에 프로브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프로브를 교체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봐봐요. 마찰 교반 용접기가 이렇게 됐어요. 거기서 프로브 교체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거 이게 여러분 생산일까요? 수리일까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생산이면 아시겠죠? 을은 지금 실질적으로 생산 행위를 한 거잖아요. 이게 만약 마찰 교반 용접기를 교체한 게 생산이 맞아요. 그럼 을은 실질적으로 생산 행위 한 거잖아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생산 행위를 하면 권리 소진 범위를 벗어나잖아요. 권리 소진 범위를 벗어나면 특허권 침해잖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을이 지금 실질적으로 생산 행위를 했으면 권리 소진 범위를 벗어나고 특허권 침해니까 갑이 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을이 지금 실질적으로 생산 행위를 한 게 아니고 수리 행위를 한 거예요. 그러면 권리 소진 범위 안에 있잖아요. 권리 소진 범위 안에 있으니까 특허권 침해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갑이 이제 손해배상 청구했을 때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일단 권리 소진에 항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생산인지 수리인지를 어떻게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동일성을 해야 하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마찰 교반 용접기가 있었고 지금 프로브를 교체를 했잖아요. 마찰 교반 용접기에서 프로브를 교체했잖아요. 이 프로브 교체한 게 이거 A라고 하고 A 프라임이라고 해봐요. 이 프로브를 바꾼 A 프라임이 됐잖아요. 이게 동일성이 인정되냐, 동일성을 해야 하냐. 만약에 동일성이 있잖아요. 그럼 이건 생산이 아니고 수리예요. 아직 마찰 교반 용접기에서 프로브 교체한 게 동일성을 유지하잖아요. 그럼 이건 수리예요. 근데 동일성이 완전히 깨졌어요. 완전히 B가 됐어요. 동일성이 없고 B가 됐어요. 그럼 요거는 생산행위 한 거예요. 아시겠죠? 생산행위를 한 거니까 우리가 특허 권리 소진의 범위를 벗어나니까 우리가 이제 특허권 침해에 해당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생산인지 수리인지를 뭘로 판단하는 거예요? 동일성을 해야 할 정도인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됐죠? 아무튼 동일성을 해야 할 정도인지는 우리가 당해 제품의 객관적인 성질, 이용 형태, 특허법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이거 뭔 말이냐면 판사가 알아서 판단하겠다 그 말이에요. 판사가 알아서 판단하겠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 한번 읽어보면 그러한 수리 또는 소모품 내지 부품이 제품의 일부인 거와 마찬가지여서 일부인 거에서 수리 또는 소모품 교체 이후에 동일성이 유지되면 우리가 수리다. 소모품 내지 부품 자체가 별도의 특허 대상이 아니나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별도의 특허 대상이면 웬만하면 동일성이 유지가 안 됐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생산이라고 보거든요.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판시도 이렇게 판시를 해준 거예요. 그러한 수리 행위나 부품 교체 행위가 방법 발명의 제품 사용의 일환으로 사용되는 수리 행위에 해당하므로, 그러니까 수리인지 생산인지 자꾸 판단을 하는 거예요. 제3자가 업으로서 그러한 소모품 내지 부품을 생산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는 경우에 127조 2호 소정의 간접 침해가 성립하는 변론으로, 이게 뭔 말이냐면 요런 사실관계 있잖아요. 요런 사실관계에서 제3자가 을한테 프로브 주는 행위 있잖아요. 제3자가 을한테 프로브 주는 행위, 여러분 요거 간접 침해예요, 간접 침해가 아니에요? 요거 간접 침해 뭐 X 어떤 거예요? 요거는 간접 침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 왜냐면 연쇄적 중축적 사용 관계에 있는 거라서 그러거든요. 봐봐요. 이거 제가 이제 그 일전에 찍어드린 거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특허 발명이 있고 특허 발명에 생산에만 사용되는 물건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 A의 이걸 A 프라임이라고 해봐요. A 프라임의 생산에 사용되는 물건이 A라고 해봐요. 여기 사용 이런 걸 연쇄적 사용 관계에 있다고 하거든요. 요게 특허 등록받은 거고요. A 프라임을 사용해서 X를 생산을 해요. 아시겠죠? 그리고 A를 사용해서 A 프라임을 생산을 해요. 이랬을 때 요거는 있잖아요. A 프라임은 간접 침해가 맞아요. 간접 침해 대상물이 맞아요. 근데 A는 간접 침해 대상물이 아니에요. 왜 간접 침해 대상물이 아니냐면 여기 연쇄적 사용 관계에 있어가지고 A가 이 특허 발명 X 있잖아요. X의 생산에 사용되긴 하잖아요. 근데 연쇄적으로 사용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생산에만 사용되는 물건을 할 때 그 사용에서 연쇄적 사용이랑 중장적 사용을 빼거든요. 그러니까 연쇄적 사용을 인정을 안 해요. 특허 발명에 연쇄적으로 사용되는 물건은 간접 침해 대상물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여기도 보시면 이 사실관계도 보면 이 특허 등록받은 게 지금 방법 발명이잖아요. 이 특허 등록받은 게 이제 방법 발명인 거고, 이 방법 발명 지금 방법 발명에 CC에만 사용되는
물건이 뭐냐면 마찰 교반 용접기예요. 이게 마찰 교반 용접기. 그리고 이 마찰 교반 용접기의 생산에 사용되는 게 뭐냐면 지금 프로브예요. 프로브.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프로브는 간접 침해 대상물이 아니에요. 보시면 이 프로브는 이 방법 발명에 CC에 사용되는 물건이긴 하죠. 근데 연속적으로 사용되는 거잖아요. 요거는 이제 간접 침해 대상물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제3자가 을한테 프로브 주는 행위 있잖아요. 요거는 간접 침해 대상물이 아니, 프로브는 간접 침해 대상물이 아니니까 이 제3자는 지금 간접 침해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근데 우리나라 판례에서 왜 제3자가 업으로서 그런 소모품 내지 부품을 간접 침해가 성립하는지는 변론으로 하고 이렇게 했냐면 지금 일본에서 연쇄적 사용이랑 중첩적 사용 관계 있잖아요. 그건 일본 판례가 있긴 하거든요. 일본에서는 연쇄적 사용, 중첩적 사용에서 간접 침해로 인정을 안 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그 답안지 쓸 때는 일본 판례를 쓰면서 쓰면 되는 거거든요. 성립하면 변론으로라고 했잖아요. 요게 뭔 말이냐면 연쇄적 사용, 중첩적 사용 관계에 대해서 우리나라 판례는 지금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 지금 연쇄적 사용이나 중첩적 사용에서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판례는 여기 변론으로 하고 요 문구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 양수인이 그러한 수리 행위나 부품 교체 행위가 방법 발명의 특허권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여기 보시면 요거 양수인 을 있잖아요. 이 양수인 을, 이 프로브를 양수한 사람이 지금 이 프로브를 양수했잖아요. 이 프로브를 양수해가지고 프로브를 교체하는 행위를 한 사람이 지금 을이잖아요. 을이 만약에 여기가 동일성이 인정되잖아요. 동일성이 인정되면 여러분 요거 직접 침해한 게 아니죠. 그죠? 요거 직접 침해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 제3자가 한 거 이 프로브도 간접 침해 대상물도 아니니까 을도 간접 침해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죠? 여기 보시면 양수인 여기도 아까 말한 을이에요. 여기 을이 그러한 수리 행위나 부품 교체 행위가 방법 발명의 특허권을 직접 침해한 게 아니 또는 간접 침해를 한다고 볼 수 없다. 그죠? 그죠? 왜냐면 이제 동일성이 인정되니까 이런 문구가 나오는 거예요. 동일성이 인정되니까 여러분들 이 생산이 아니고 수리잖아요. 생산이 아니고 수리니까 실질적으로 생산 행위를 한 게 아니니까 권리 소진이 인정되니까 직접 침해가 아닌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쟁점까지 끝났어요. 여기 요거 수리 쟁점 끝났다. 그 다음에 전체 물건의 생산 요거 할게요. 그 다음 쟁점이 되는 게 요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갑이 특허를 받았어요. 근데 을이 있고 을 밑에 을원이 있고 을투가 있어요. 이거 쉽게 이렇게 할게요. 지금 병원이 있고 병투가 있어요. 아시겠죠? 갑이 특허를 A 플러스 B를 특허를 등록받았어요. 근데 병원이 A를 그 부품을 A를 이제 생산하고요. 병투가 지금 B를 생산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A랑 B랑 종합을 해가지고 을이 지금 정한테 일본이거든요. 여기 일본이에요. 여기 일본. 여기는 한국이고, 여기는 한국이고, 한국, 여기 일본. 일본에다 팔아요. 정한테 팔아요. 그래서 이 정이 지금 A랑 B랑 결합을 해요. 아시겠죠? 요런 사실관계거든요. 여기 전체 물건을 생산하는 요거는 그 의료용실 삽입장치에서 하급심에서 판례가 판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A 플러스 B를 등록받은 값이 있는데 지금 병 1이랑 병 2가 A랑 B랑 각각 생산한 거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각각 부품을 생산한 거 가지고 A 플러스 B를 생산했다고 볼 수 있나? 여기가 이제 전체 물건의 생산인 거예요. 쟁점. 그러니까 정리를 해드리자면 세 가지 요건을 만족을 하면 우리가 전체 물건의 생산으로 봐요. 아시겠죠? 세 가지 요건이 뭐냐면
원칙적으로는 각각의 구성품 만든 거 가지고 전체 물건을 만들었다고 못 보잖아요. 원칙적으로는 각각의 구성품 만들어 가지고 전체 물건을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A랑 B랑 만든 거 가지고 A 플러스 B를 만들었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근데 이 예외적인 요건 세 가지를 만족하면, 예외적인 요건 세 가지가 뭐냐면 단일한 주체, 지금 을이잖아요. 을의 지배 관리하에 일체로서 처분될 수 있잖아요. 지금 지금 을이 있고 병원이 있고 병수가 있는 거잖아요. 을의 지배 관리 하에 일체로서 처분될 수 있잖아요. 병원이 만든 A랑 병수가 만든 B가 일체로서 처분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추가적인 가공 조립이 필요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의자와 책상처럼 의자랑 책상이랑 결합을 안 하잖아요. 그 그냥 놔두는 거잖아요. 한 세트인 거지. 근데 추가적인 결합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이 A랑 B랑 각각 부품만으로도 유기적 결합 때 일체로서와 마찬가지의 작용 효과를 구현할 수 있다. 이런 세 가지 요건을 만족을 하잖아요. 이 세 가지 요건을 만족을 하면 우리가 예외적으로 이 부품 각각 만든 거 가지고 이 특허권 침해를 한다. 이 생산을 한 거로 본 거예요. 이 각각 부품 만든 거 가지고 예외적으로 이 A 플러스 B를 생산했다고 보는 게 요 쟁점인 거예요. 지금 전체 물건을 생산하는 행위 요 쟁점인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의료용 실삽장치 사건에서 속지주의 예외도 말했거든요. 속지주의 예외 비교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속지주의 예외는 뭐냐면 A랑 B랑 A는 병원이 만들고 B는 병투가 만들었잖아요. 이걸 을이 종합해가지고 정한테 지금 수출했잖아요. 정이 지금 A랑 B랑 수입해가지고 A 플러스 B를 만든 거거든요. A 플러스 B를 지금 정이 만든 거 있잖아요. 요거는 지금 해외 일본에서 만든 거니까 특허권 침해 아니잖아요. 갑의 특허권 침해 아니잖아요. 근데 예외적으로 속지주의 예외가 요거인 거예요. 을이 지금 정한테 수출했어요. 수출한 사람한테 침해를 묻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수출이 실시에 도입되기 전에 논리예요. A 정이 A랑 B랑 각각 구성품 만든 거가 생산이에요. 생산. 근데 해외에서 생산해가지고 특허권 침해는 아닌 거예요. 이 정의 생산을 을의 생산으로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속지주의 예외로서. 그래서 이 수출한 사람한테 침해를 묻는 거예요. 요게 속지주의 예외. 지금 여기 빨간색 있잖아요. 요거는 특허법원에서 판시한 거고, 이 초록색 있잖아요. 이 초록색. 초록색은 요건 대법원에서 판시한 거예요. 의료용 실사업정책 사건에서. 아시겠죠? 요거는 속지주의 예외인 거고. 그러니까 보시면 속지주의 예외는 요건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돼요. 약간 요건이 달라요. 하나의 주체에 수출돼서 마지막에 가공 조립이 예상될 것, 가공 조립이 극히 사소하거나 간단할 것, 그리고 각 구성품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일체로서 가지는 마찬가지 작용 효과를 구현할 수 있을 것, 이 세 가지 요건을 만족을 하면 속지주의 예외로 보는 거예요. 이게 전체 물건의 생산의 예외로 보는 거 있잖아요. 전체 물건의 생산의 원칙이 뭐예요? 각각 구성품 만든 거 가지고 전체 물건인 A 플러스 B를 만들었다고 볼 수 없다. 요게 전체 물건의 생산의 원칙이거든요. 예외가 뭐예요? 이 세 가지 요건, 추가적인 가공 조립을 요구하지 않고 단일한 주체의 지배 관리에 일체로 처분될 수 있고 유기적 관한데 밀체로서 가지는 것과 마찬가지 작용 효과를 구현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요건을 만족하면 A랑 B랑 만든 거 가지고 A 플러스 B를 생산했다고 보는 게 요 논리인 거고요. 근데 만약에 이 수출했어요. 이 수출했는데 정이 A 플러스 B를 만들었어요. 정이 생산했잖아요. 정이 지금 생산했어요. 정이 생산했는데 이 정 생산한 거 가지고 을 생산으로 보는 거 있잖아요. 을이 지금 침해를 했다고 보는 거 있잖아요. 정의 생산 가지고 을이 지금 침해를 했다고 보는 거 있잖아요. 이 수출한 사람한테 침해를 묻는 거 있잖아요. 요건 속지주의 예외 논리예요. 속지주의 예외 논리. 아시겠죠? 정리를 해보자면 이 요건이 약간씩 다르니까 이거 정리를 잘 해놓으세요. 이 주체적 요건, 객체적 요건, 그냥 공통적인 요건이 있거든요. 속지주의 예외랑 전체 물건의 생산의 예외가 있어요. 속지주의 예외는 하나의 주체로서 수출되어서 마지막으로 가공 조립 예상될 것을 말하는 거고, 요건 전체 물건의 생산의 예외는 단일한 주체의 지배 관리하에 일체로 처분될 수 있을 것을 말하는 거고, 아시겠죠? 속지주의 예외는 가공 조립이 사소할 것 말하는 거고, 전체 물건의 예외는 추가적인 가공 조립이 필요하지 않을 것을 말하는 거고, 아시겠죠? 그다음 공통적인 요건으로서 유기적 결합대 일체로서 가지는 것과 마찬가지의 작용 효과를 구현할 수 있을 것, 요거를 만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요건을 만족을 하면 속지주의 예외에 해당하기도 하고 전체 물건의 생산의 예외에 해당하기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무튼 오늘은 직접 팀의 그 생산하는 파트니까 여기 있잖아요. 요거 각각의 구성품 만든 거 가지고도
원칙적으로는 생산 각각의 구성품 만든 거로 원칙적으로는 이제 전체 물건을 만들었다고 볼 수 없지만 예외적인 요건을 만족을 하면 전체적인 물건을 만들었다고 봐서 침해를 물을 수 있다. 요거 됐고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요거 끝났고 그 다음에 요거 해볼까요? 전송. 여러분 전송의 양도가 맞아요? 전송의 양도가 맞아요? 전송은 지금 전송은 양도가 아니에요. 보시면 여러분 전송은 양도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요 판례가 그냥 있으니까 그거 잘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 프로그램의 판매는 프로그램 자체의 판매는 일반적으로 물건 발명의 실시에 해당하지 않고 그러니까 전송은 양도가 아닌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거 의학 용도 발명해서 요거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의학 용도 발명해서 지금 의학 용도 발명해서 생산이랑 양도 있잖아요. 요거 라벨론 판례거든요. 라벨론 해드릴게요. 봐봐요. 우리가 의학 용도 발명의 구성요소가 뭐예요? 물질이랑 그 용도잖아요. 그죠? 물질이랑 그 용도인데 이게 발명의 구성요소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물건 용도 의학 용도 발명은 여러분들 그게 당연히 이제 물건 발명이잖아요. 물건 발명이면 물건 발명의 실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산 형태 수청이잖아요. 그러면 사용 요거는 명확해요. 그 물질을 그 용도로 사용하다. 요건 논란 여지가 없어요. 근데 생산이랑 양도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생산이랑 양도는 어떻게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사용은 논란이 없거든요. 봐봐요. 그 물질을 그 용도로 사용한다. 우리가 이제 용도 발명에 그 실시를 판단해야 되는데 사용은 명확하잖아요. 물질을 그 용도로 사용한다. 근데 물질을 그 용도로 생산한다는 게 뭔 말이에요? 물질을 그 용도로 양도한다는 게 뭔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학설이랑 판례가 이제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보시면 그러니까 이 케이스가 여기까지 어떤 사람은 라벨을 기준으로 판단하자고 하고 어떤 사람은 소비자의 주관적인 의사를 포함해서 판단하자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이 특허를 등록 받았어요. 그죠? 물질이랑 그 용도에 대해서 특허를 등록 받았단 말이에요. 물질이랑 그 용도에 대해서 특허 등록 받았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 물질 그 물질에 대해서 여러분들 병원가 그 약국 가 보면 여기 라벨이 있잖아요. 라벨에 뭐 땡땡 용 써 있잖아요. 뭐 탈모 치료 용 무슨 뭐 심박수 개선 용 이런 용이 써 있잖아요. 용도가 써 있잖아요. 라벨을 기준으로 판단하자. 라벨을 기준으로 판단하자는 게 지금 여기 주관설인 거고요. 명기를 해야 라벨을 기준으로 명기를 해야 권리 침해를 구성한다라는 게 이제 주관설인 거고요. 그죠? 이 라벨을 기준으로 판단하자라고 하는 게 이제 라벨론이에요. 여기 라벨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질을 그 물질은 명확하잖아요. 그 용도로서 생산한다는 게 뭐냐면 그 물질을 담고 있는 그 약통 있잖아요. 약통의 라벨을 기준으로 봤을 때 라벨에 그 용도가 기재가 되어 있다. 그러면 그 물질을 생산한 사람이 그 물질을 그 용도로 생산한 게 맞고 그 라벨에 담겨진 약통 있잖아요. 그걸 양도한 사람이 그 물질을 그 용도로 양도한 게 맞다라고 라벨 표기를 기준으로 하자. 그렇게 보는 게 라벨론인 거고 주관설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치매 걸 회피하는 게 너무 편하잖아요. 치매 회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라벨을 떼버리면 치매 회피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라벨론대로 판단을 하자면 라벨을 떼버리면 라벨을 뗐어요. 그럼 치매가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라벨을 떼고 그 다음에 판매할 때 이게 제가 라벨을 뗐는데 사실 무슨 용입니다라고 하면 그냥 치매가 회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의 의사도 포함해서 판단하자. 사실은 이 물질을 그 용도로서 생산이나 양도하는 거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야지 어떻게 라벨만 기준으로 판단하냐라는 게 이제 객관설인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판례는 우리가 이제 그 유명한 프레가발리 사건에서 라벨론을 취한 바가 있거든요. 라벨을 뗐더니 치매가 아니라고 판단할 사건이 있었어요. 아시겠죠? 근데 최근 판례가 뭐냐면 요게 있는 거예요. 용도 발명은 주된 용도 또는 부수적인 용도를 포함하고 있어야 되는데 용도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명세서의 기재,
일반적인 기능과 용도, 포장지, 기능과 효과, 광고, 홍보, 수요자의 객관적인 인식. 이게 포장지를 포함을 하긴 한, 여기 라벨이 있잖아요. 포장지를 포함하긴 하거든요. 근데 포장지를 포함하긴 하는데 수요자의 것도 판단하고, 광고도 판단하고, 일반적인 기능과 용도도 판단하고, 치매 제품의 기능과 효과도 판단하고, 명세서의 기재도 판단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치매라고 봐야 되냐, 치매라고 보면 안 되냐, 이걸 종합적으로 판단하자라는 거예요. 요거 최근 판례가. 아시겠죠? 종전 판례는 프레가 빨린 판례여가지고 라벨을 떼가지고 치매가 아닌 사건이 있었어요. 여기에 대한 비판이 있어서 이 비판을 지금 수용한 것으로 보여요. 이 판례가.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그 이 라벨 이론에 대해 가지고 소위 라벨론이 있다. 근데 라벨론으로 판단하면 책임을 너무 쉽게 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시시자의 구체적인 상황을 그 구체적 타당성을 함께 추구해야 된다. 라벨론을 취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추구하더라도, 그러니까 라벨을 제외하고 판단하면 안 되지만, 여기 보시면 포장지도 판단하잖아요. 라벨을 제외하고 판단하면 안 되지만 라벨을 포함해가지고 명세서 이제 수요자의 인식, 객관적인 용도, 광고, 홍보 모두 포함해가지고 그 용도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판단해야 된다. 생산이랑 양도할 때, 용도 발명의 생산이랑 양도를 판단할 때.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 결론을 이렇게 해주세요. 최근 판례에 따라 가지고, 이 최근 판례 있잖아요. 이 최근 판례에 따라서 라벨론을 원칙으로 하는데 수정된 라벨론, 그러니까 수요자의 인식, 포장지, 뭐 명세서의 기재 모두 포함해가지고 그 물질에 대한 용도를 포함하고 있는 상태로 생산한 건지, 그 물질이랑 그 용도를 포함하고 있는 상태로 양도한 건지를 판단을 해야 된다. 아시겠죠? 지금 그래가지고 다 끝났어요. 지금 보시면 유보업실 했는데, 보호범위에서는 청구범위 해석하고 그 발명의 구성으로 판단한 다음에 부가됐으면 이용침해, 삭제됐으면 생략침해, 변경됐으면 균등침해 쓰는 거고, 업으로서는 개인적 가정적 실시를 제한 모든 실시를 의미하는 거고, 시시는 시시행위 독립원칙과 시시행위의 의미 있는데, 시시행위의 의미에서 물건 발명의 프로그램의 물건성, 여기 쟁점이 있는 거고, 생사 양대 수청이 있는데, 이 중에서 생산 있잖아요. 생산에는 생산 부위에서 수리, 동일성이 유지되는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냥 전체 물건의 생산, 그 세 가지 요건 만족을 하면 부품 생산만으로도 전체 물건 생산으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용도 발명의 생산이랑 양도, 라벨로 수정된 라벨론에 따른다. 그 다음에 전송, 프로그램의 전송은 양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법의 실시가 아니에요. 됐죠? 요거 그 다음 시간에 이제 요거 해드릴게요. 항변 사용 해드릴게요. 해가지고 쟁점 다 뽑고 답변지 다 쓰고 오면 100점인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